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분기마다 국내 주요 저축은행들의 안정성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1분기 경영 실적이 공개가 되었으니까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산 규모가 큰 저축은행 16곳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분기를 점검하면서 부실 대출 규모가 기준선 이상 늘어난 은행이 5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페퍼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은 2개 분기 연속 넘어가고 있었고, 노란색이 칠해진 NH와 KB, JT친해저축은행은 저번 4분기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실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16개 은행 중에 10개 은행은 기준선이 넘어갔습니다. 언론에서 종종 저축은행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지표로 보니까 더 체감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도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안정성을 점검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자산부터 체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행의 핵심은 자산입니다. 나의 자본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수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은행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다면 은행에서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등 약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전 분기와 이번 분기의 자산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자산 1위 저축은행은 SBI 저축은행입니다. 파킹 통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이다뱅크로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 1분기 자산은 약 14조 7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8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조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OK저축은행도 1151억 원이 감소했고 한국투자저축은행도 746억 원이 감소했는데 자산 순위가 큰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자산이 감소했거든요. 반면에 웰컴저축은행은 2,600억 원이 늘어났고 에큐원저축은행도 전 분기보다 자산은 5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을 보면 페퍼저축은행이 자산이 정말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약 1조 원이나 감소하면서 전 분기보다 자산이 22% 감소했거든요. 페퍼저축은행 은행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하튼 잠시 후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도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KB저축은행은 1,45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은행들도 자산 변화는 크게 없었는데요. 다만 BNK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은 자산이 1,00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전 분기 대비 자산 규모가 조금 크게 늘어났던 은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변화를 정리를 해보면 BNK저축은행은 전 분기보다 8% 자산이 늘어났지만 페퍼저축은행은 자산이 22%나 감소했거든요. 은행 자산의 5분의 1이 3개월 만에 감소가 된 것인데 아마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던 PF 관련된 부실 자산을 대규모로 정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하튼 다음 분기에는 어떨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를 해볼 지표는 순이익입니다. 은행도 결국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니까요. 적자가 지속된다면 파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흑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기록한 은행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럼 올해 1분기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자산 규모가 컸던 상위 4개 은행은 모두 흑자 마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SBI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에 64억 원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는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2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흑자를 기록했는데 특히나 에큐원저축은행은 작년에 633억 원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1분기에는 4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다올저축은행, 신한, KB저축은행은 1분기에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다올저축은행과 KB도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곳이 페퍼와 상상인저축은행인데요. 이 두 곳은 1분기에만 적자가 380억 원 정도로 적자 규모가 크게 나왔거든요. 작년에도 큰 적자로 마감을 했었는데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익 측면에서도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 중에서는 하나, JT친해 BNK저축은행은 이번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1분기까지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DB저축은행 작년에 이어서 1분기도 흑자를 유지를 했고 NH와 대신저축은행은 작년에는 적자로 마감을 했거든요. 하지만 올해 1분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6개 은행 중에서 흑자를 기록한 곳도 있었고 적자를 기록한 곳도 있었습니다만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두 곳입니다. 페퍼와 상상인저축은행인데요. 작년에도 적자로 마감을 했는데 올해 1분기까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니까 현재 은행 상황이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는 흑자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지를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점검을 해볼 지표는 BIS 자기자본 비율인데요.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이 총 빌려준 대출 대비해서 은행 돈, 즉 자기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일부 대출에 부실이 생기더라도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잘 반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인데 정부에서는 8%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순위 상위 은행들은 모두 자기자본 비율이 전 분기보다 증가하였는데요. 대략 1% 내외로 증가시키면서 이 5개 은행 모두는 정부가 권장하는 비율인 8%를 초과해서 12%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5개 은행도 모두 자본 비율은 증가했는데요. 앞서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페퍼와 상상인저축은행도 자기자본 비율이 11% 이상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기자본 비율만큼은 정부의 권장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도 자기자본 비율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BNK저축은행이 전 분기보다 0.7% 비율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13.5%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자기자본 비율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은 16개 은행 모두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은행이 안정성 기준 척도인 8% 이상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출 규모의 10% 이상은 자기 자본을 보유하면서 만약에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표를 볼 텐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이런 대출은 부실 대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부실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당연히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것인데 일반적으로 8% 이하로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축은행 중에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아지는 은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금융은행 중에서도 지방은행들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몇 퍼센트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북은행은 0.95%, 부산은행은 0.44%, 그리고 대구은행은 0.72%였거든요.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3개 은행 모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 미만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보실 저축은행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산규모 5위까지 은행들은 모두 저번 분기 대비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OK저축은행 2.4% 높아지면서 9.5%로 기준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웰컴저축은행도 1.9% 높아지면서 9.6%였거든요. 역시나 기준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은행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여신 비율이 8%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의 은행들도 모두 여신 비율은 높아졌는데요. 특히나 상상인저축은행 저번 분기보다 9.2%가 높아졌거든요. 24.3%인데 이 비율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출의 4분의 1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페퍼저축은행도 16.8%까지 높아졌습니다. 저번 분기보다 4%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KB저축은행도 저번 분기보다 2.1%가 늘어나면서 두 개 분기 연속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기준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6개 은행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6개 중에서 JT친해저축은행 저번 분기보다 0.2% 비율을 낮추었지만
아직까지는 8.5%라서 기준선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NH저축은행 2개 분기 연속 기준선을 넘어가고 있고 하나저축은행과 대신저축은행 그리고 BNK저축은행도 여신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8%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16개 은행 중에서 10개 은행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PF 대출권들이 아마도 영향을 크게 주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저축은행들은 계속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상인 저축은행은 4개 분기 연속 여신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대출의 4분의 1이 부실 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페퍼저축은행도 3개 분기 연속 여신 비율이 기준선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16.8%까지 부실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KB, JT치네, NH저축은행도 저번 4분기에 이어서 이번 1분기에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8%를 넘어갔으니까요. 이 5곳 은행들은 다음 분기는 개선할 수 있을지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16개 은행 중에서 상상인 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은행 상황이 어렵지 않나 예상이 되는데요. BIS 자기자본 비율은 11% 이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산이 줄어들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 1분기도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실 대출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니까요. 현재 이 두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로 가입을 하셨다면 저는 굳이 해약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은행들 2분기 실적은 8월 말에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9월 초에 2분기 현황을 체크를 해볼 테니까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